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에이브람 링컨, 시어더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관련된 미국 공황 상태에서 미국을 구해낸 그러한 리더십이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은행 거래를 한 주간 동안 중지시키며 은행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루즈벨트 정부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대통령은 다시 은행 거래를 재개하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시간과 거리와 공간의 장벽을 거의 없애버린 20세기의 경이로운 발명품인 라디오를 이용하였습니다. 대략 6천만 명의 대통령 라디오 담화를 청취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에게 그의 말을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따뜻한 그러한 자신감이 또한 묻어 있었는데, 하지만 백악관이 걱정했듯이 진정한 시험 때는 은행이 영업을 다시 시작한 이후에 국민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초기에는 창구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는 보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돈을 빼나가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지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돈 것이죠.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 줄은 돈을 인출하려는 줄이 아니라 돈을 다시 예치하려는 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기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믿고 은행에 다시금 돈을 예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머릿 기사는 똑같았는데 시카고 트리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신뢰를 회복했다고 선언한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려는 바로 그 은행에 돈을 예치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그 줄이 바로 신뢰 회복의 증거라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전략이 통한 것이죠. 많은 예금자가 대통령의 라디오 담화를 통해 은행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샌 안토니오의 한 은행장은 고객이 몇 주 전에 돈을 인출하려고 달려들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 듯 했다라면서 그들의 이름과 서명은 똑같았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덧붙인 것이죠. 이만큼 대통령이 라디오 담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이제 은행과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거기에 돈을 디파짓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고 평이한 언어로 설명과 설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는데, 미국을 두려움과 공포로 짓누르던 은행 위기가 진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요일에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되자 주가가 15%나 상승하게 되었고 수년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연설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할 때 제1회 노변 담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것이죠. 미국이란 환자는 비상한 난국을 이겨냈고 그제야 루즈벨트라는 의사는 그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방법을 처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팁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루즈벨트는 긴급 은행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의회를 휴회할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첫 승리를 얻은 기세를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렵게 의회를 모았는데 의회를 모은 김에 개혁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자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훗날 100일로 알려지게 된 역사적인 희생을 낳은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의 취임 후의 100일 동안 임시의회가 열리면서 모든 계약 법안들을 처리한 바로 그러한 것을 바로 100일, the 100 day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루즈벨트는 회복 과정에는 과거의 영향을 제거하고 다시는 쉽게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오래된 폐단을 근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 것을 완전히 끊어내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루즈벨트는 미국이 직면한 상황을 바로 구조적인 질병이다. 즉 많은 분야에 팽배한 병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폐단, 과거의 파괴적인 영향, 또한 지속적인 치료 가능성을 방해하는 그러한 약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생각에 주된 장애물은 바로 이 산업 자본주의였다. 이 산업 자본주의가 바로 이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였다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진보적인 입법 행위가 이어졌는데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우드로 윌슨 시대를 제외하면 산업 자본주의는 규제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구조적인 문제가 한 세대 동안 골마 터진 끝에 대공황이라는 파국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진단한 병리적 현상은 사회 경제적인 구조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 농업, 우리 상업, 우리 공업의 뿌리 가지를 병들었고 따라서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재조직과 정교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과 상업과 공업의 뿌리까지 그렇게 병든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진단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최상위층의 특권이 집중된 피라미드형 질서를 농민과 노동자와 기업인으로 이루어진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할 경우에만 그 목표는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에 편중된 것을 농민과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나눠가는 그러한 구조들을 함으로써 산업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경제를 공황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예측했듯이 은행 위기가 해결되자마자 회복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는 뉴딜이 추진하려는 광범위한 행동 계획을 저항하기도 했으며 피라미드의 정점을 차지한 그들은 은행을 구하고 기업을 긴급 구제하는 것만으로도 전 국민이 낙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또한 기업의 상단을 바꿈으로써 국민들은 그 낙수 효과를 거둘 것이지 갑자기 너무나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견인 것이죠. 루즈벨트는 1933년 5월 7일 제2차 노변 담화를 통해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히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시도하려던 변화는 무척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연설문 작성자이던 레이먼드 몰리는 루즈벨트가 자유방임 철학을 멀리한다는 사실에 역점을 두고 원고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즉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민간 기업을 보호하고 모든 규제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유방임주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수정자본주의, 어떤 통제경제의 필요성이 이 미국의 공황 상태 가운데서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취임식 전날 밤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루즈벨트는 진지해 보였는데 한동안 침묵을 지켜던 루즈벨트는 자유방임 철학이 파산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지금 허버트 후보가 여기 앉아있겠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8주 전에 다룬 은행 위기에 대한 노변 담화의 연속편으로 두 번째 라디오 담화를 또한 시작한 것이죠. 그는 깊이 뿌리내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정책의 목표에 대해 개략적으로 또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죠. 과거의 제도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루즈벨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새로운 세계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정부와 농업, 공업과 교통이 동반자 관계에 있는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협력 관계의 중심에는 대통령과 국민 간의 혁명적 결속이 있었는데 달리 말하면 일반 국민이 루즈벨트에게는 통치의 동반자였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로 국민을 위로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장된 허풍으로 우리가 과거의 번영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조직화된 행동만이 미국의 추락을 막을 수 있었으며 루즈벨트는 경제를 규제하고 아래에서 위까지 미국인의 삶을 안정하게 보장하는 역할을 연방정부에 새롭게 부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건전한 토대와 더 건전한 방향에서 사회 시스템을 재건하려는 그의 목표는 프랜시스 퍼킨스가 국민이 중요하다는 그의 일반적인 마음가짐이라 칭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의회가 휴회한 지 100일째 되는 날까지 15개의 주요 법안이 통과되고 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일 동안에 15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직접 구제 활동에 나서고 대출금의 압박감을 덜어주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은행 예금을 보증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단체 교섭권을 제공하고 농산물 가격을 올리고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제, 완화, 보호, 보증, 보장은 모든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 구제하고 완화시키고 보호하고 보증하고 보장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가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대출금의 압박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또한 투자자에 대해서 보호하며 또한 은행 예금에 대해서 보전해주고 보증해주고 국가가 그리고 단체 교섭권을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면서 단체 교섭권을 제공하고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방과 규제를 위한 거대한 안전망이 구축하려는 정책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이죠. 이 정책들이 결국에는 바로 뭐냐면은 뉴딜 정책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00일 동안과 그 이후에 보여준 리더십에 경이롭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두 번째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뉴딜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한 사람이 경제와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다각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 루즈벨트는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아주 독특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리더십이라는 팁은 뭐냐면 열린 자세로 시험하라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융통성이 있는 기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뉴딜의 즉흥적이고 실험적인 면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공황에서 비롯된 고통의 바다에 내던져진 루즈벨트에게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본보기로 삼을 만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수의 포괄적인 법을 제정해 집행하며 과거의 행정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험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공황을 벗어나는 방법을 기존에 어떤 대통령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롭고 복잡한 문제이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른다. 과거 조직에 그 문제를 떠넘기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전담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비평과 토의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은행을 일시 중지하고 개혁하는 법안을 의회를 통해 통과시킨 후에 100일간의 개혁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혁 리더십의 모습과 요인은 무엇인가? 바로 이 개혁적인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과는 달리 바로 있는 제도를 조금씩 더욱더 개선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은행을 다 문 닫고 다시 열면서 은행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개혁 리더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일 동안 새로운 어떤 뉴딜 정책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하나의 굉장히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변혁적인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개혁적 리더십이든 변혁적 리더십이든 거기에서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들,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의 유연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실험적인 태도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걸 새로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실험적 태도를 가지고 열린 융통성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해 나가고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개혁 리더십의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무엇이든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 조치든 정부가 일단은 액티브하게 실행했다는 거죠. 실행하다. 바로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천력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여하튼 바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또한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멀티플한 그런 어떤 요인들이 바로 이 기업 리더십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개혁적인 부분들인지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뉴딜 정책의 그런 새로운 시작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조직은 익숙한 관리에 길들여져서 기존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기관은 혁신과 활력과 속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자유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루즈벨트는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20개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훗날 머리글자로 알려지게 된 명칭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처음 설립한 기관 이게 뭐냐면 CCC라는 기관입니다. CCC 좀 어떻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Civilian Conservation Corps, 즉 민간 자원 보존단들, 자원 보존 이게 보존인 거죠. 컨저베이션. 그것은 하나의 루즈벨트의 개인적인 작품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퍼킨스의 표현을 빌리면 때때로 루즈벨트는 거의 예지력에 가까운 지혜와 지식을 번뜩이기도 했는데 온갖 종류의 이질적인 것들을 기발하고 낭만적이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모았던 CCC는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구상에 불과했는데 이 CCC는 3월에 발족할 때 출혈 중심까지
25만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욕을 되살려주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뉴딜 정책 하나의 시작인 CCC였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25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아주 혁신적이고 새로운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청년이 도시에 살았고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지 않아 각자의 방식대로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낙담하고 우울감에 빠져드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수십 곳의 국유림이 오랫동안 애처로울 정도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고 잡목으로 뒤덮여 숨조차 쉬기 힘든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개, 국유림이 아주 버려져 있었다 하는 것과 25만 명 청년들이 일자리 못 잡고 있었다. 이 두 개를 콜라보레이션 시켜서 이걸 합친 것이죠. 비상한 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죽은 나무와 떨기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했고 또 방화벽을 세우고 숲길도 만들어야 됐다는 것이죠. CCC는 숲을 치유하며 청년도 치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의 임금이 집으로 보내지며 가족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선순환적이라는 일들이 숲을 재건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굉장히 기발하죠. 청년들의 숙소 부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냈다. 이제 그 청년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데서 뭐라도 하나 사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이러한 굉장히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CCC는 현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미래를 위한 물질적인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처음에 머릿속에 그렸듯이 CCC는 나무를 심은 걸 넘어 방황하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며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희망이 된 것이죠. 이 CCC가 희망이 되고 희망이고 그리고 도덕적, 정신적 가치 이것을 미국 청년들에게 심어준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그러한 행위죠. 루즈벨트가 국무회의에서 그 계획을 처음 제시했을 때 퍼킨스는 허황된 몽상, 파이프 드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과연 25만 명의 청년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겠죠. 설명 모집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을 국유림으로 이동시키고 적정한 의식주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또 든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석 달 만에 수립하고 시행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드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의문을 해결한 답은 루즈벨트의 리더십 방식, 이게 뭐냐면 목표를 명확히 세워라. 팀이 한번 적어볼까요? 리더십 방식이 뭐냐면 목표를 일단은 명확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이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도록 독려해라. 모티베이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부서 간 경계를 허물어라. 부서 간의 담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장기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어떤 유형적인 성공들을 계속 가지고 가라. 조금이라도 무엇을 해냈다는 그런 승리감을 계속 유지시켜가라 라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반복해 진행하는 동안 루즈벨트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전반적인 방법론이 구체화되게 되었는데 네 부처가 이 프로젝트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노동부는 이거 생활보호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적절한 청년 선발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맡았고 이 내무부하고 농림부는 어디서 이 작업을 숲 개선 작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선정했다는 것이죠. 해당 지역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설계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군성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작업장에 수송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캠프를 건설해 청년들에게 적정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임금까지 지불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군대니까 어쨌든 캠프를 치는 게 좀 잘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이렇게 일할 때 숲 근처에다 캠프 치는 역할도 육군선이 맡았다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각 업무들을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CCC를 이끌고 부처들의 협력을 끌어낼 전문가로서 로버트 페크너를 선택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페크너는 기계공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노동조합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첫 캠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을 때 페크너는 한 달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너무 길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반발하자 페크너는 지체 없이 그것을 절반으로 줄였고 끝에서야 루즈벨트는 좋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25만 명의 청년에게 7월 중순까지 국유림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독려함과 동시에 루즈벨트는 국무위원들에게 일반적인 기대치를 넘어서는 목표를 설정하라며 도전의식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청년들 모집하고 이쪽에는 도전의식을 자극하고 양쪽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어떤 변명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해라는 것이죠. Just do it. 해라. 훗날 퍼킨스는 프로젝트를 대담하게 구상하고 신속히 추진하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남에게 떠맡기는 게 루즈벨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제 대담하게 프로젝트를 크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그것을 할 사람을 보고 다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라 이렇게.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그들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루즈벨트의 요구에 부응하며 루즈벨트는 7월 초에 이미 25만 명이 넘는 청년이 1500곳의 캠프에 참여했다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신속히 이루어진 대규모 동원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으킨 것이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무엇은 일이든지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부고속도로를 아무튼 어떻게 놓든지 아무튼 그 길을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동부는 매일 평균 1만 명가량의 청년에게 신청을 받았고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해냈다는 것입니다. 조지 마샬 대령을 비롯한 장교단은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한 병사보다 더 많은 청년을 동시에 수용하는 캠프를 세우는 하나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스페인 전쟁에 캠프를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캠프를 이 프로젝트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청년 단원들은 다양한 국유림 관리 프로그램에 깊이 참여하며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청년 세대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할 것을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은 그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을 루즈벨트는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년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산림지를 개간하고 홍수와 등불을 통제하며 숲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과제, 즉 공유주의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는 작업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CCC는 뜨거운 호응을 받은 뉴딜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전까지 25만 명이 넘는 청년이 캠프를 거쳐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프랭클린 뉴딜 정책을 시작으로 국유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5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한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그런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렇다면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행정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이 하는 것이 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리더십은 하나의 새로운 것들을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그것을 각 부서끼리 연결해 나가고 그것을 또한 분담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목표와 비전을 따라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행정 리더십인데 그것을 아주 탁월하게 잘 이 루즈벨트가 계획해 나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행정가로서의 그 리더십도 루즈벨트가 아주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이 뉴딜 정책의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연 환경에서 거주했던 적은커녕 숲을 본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고된 육체 노동을 경험한 청년도 극소수에 불과 일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바랬듯이 청년들은 광범위한 직무 능력을 개발하며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한 다양한 지역의 또래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미국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은 자존감을 되찾았다며 거기에 갔을 때는 몸무게가 70kg 남짓에 불과했지만 떠날 때는 85kg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CCC 덕분에 나는 남자다운 남자가 됐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CCC가 초기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루즈벨트는 CCC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CCC가 2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그 수는 미국 전역에 산재한 1500만 실업자 중 60분의 1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CCC가 성공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아주 태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이런 상황을 쉽게 설명하려고 스포츠팀에 이것을 비유했는데 루즈벨트는 자신을 게임을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풋볼팀의 쿼터백으로 루즈벨트는 자신이 이 풋볼팀의 자기는 쿼터백이다 설명을 시도록 뒤에 딱 버티고 있는 쿼터백이라는 것이죠. 그는 첫 플레이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았지만 다음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미리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첫 플레이어로 10야드를 전진하면 다음 플레이는 실패한 경우에 시도할 플레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10야드를 전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게임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서 이게 쿼터백이 그것을 그냥 미리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때 맞춰가지고 그것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CC가 크게 성공함으로써 루즈벨트는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게임에서 거대한 실험 문제를 이제는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리스 컨스 구딘 박사님이 또 하나의 주는 리더십의 팁으로는 경쟁과 토론을 독려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의력을 자극하라. 경쟁과 토론을 독려하고 또한 창의력을 자극해내가라는 것입니다. 세뮤얼 로젠먼의 생각이 맞다면 여러 아이디어와 주장이 찬반으로 갈려서 그 앞에서 제기되고 논쟁되고 토론될 때 루즈벨트는 누구보다 뛰어난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토론 능력이나 디스커션 능력에서는 루즈벨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존심이 강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것이죠. 경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생산적인 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각자의 의견을 방어하도록 독려하는 상황을 조성했던 겁니다. 일부러 서로 자신의 의견을 디펜스하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약간 공격해나가 이러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단계에서 그들을 타협하는 방향으로 어찌됐든 의견을 모아서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이죠. 또한 루즈벨트는 관습적인 행정 관리에 구속받지 않고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과제를 부여하거나 여러 기관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할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관습적인 그런 행정 관리 필요 없는 것 싹 제하고
정말 이 프로젝트를 이 사람 맡겨서 잘할 수 있는 사람 거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철학에 따르면은 작은 갈등은 있는 게 낫다. 작은 경쟁은 자극이 된다. 경쟁이 있을 때 모두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쟁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의견이 나오고 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해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공황 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바로 루즈벨트는 뒤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동력, 모티베이션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자신은 다양성과 혼란스러움이 위험하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와들은 루즈벨트 행정부의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면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의욕을 잃었고 감정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는데 루즈벨트의 개인 비서 그레이스 털리가 증언했듯이 루즈벨트는 내각과 순회진의 마음을 다독거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팀원 중 한 명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낙담하거나 압박감에 시달리는 걸 알아채면 루즈벨트는 지체없이 행동에 돌입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개인의 직원까지 배려하는 개별적 돌봄, 이것이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인 것이죠. Individual Consideration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팀원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손을 쥐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사무관이 말했듯이 루즈벨트는 자신의 무심한 언행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특이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역사학자 아소 슐레징저는 일상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평온한 시대라면 행정부가 원칙을 지키며 또한 달라지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달지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뭐냐면 원칙대로 이것을 실행해 이렇게 이제 행정부가 딱딱 규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온한 시대일 경우에.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위기의 시대잖아요. 위기의 시대. 미국 대공황 이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는 진취력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그런 자질의 자율권을 주고 보상하는 정부 조직을 장려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정부 조직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명령 계통을 모호하게 유지함으로써 어떤 과제를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추진했고 팀원들에게 힘차게 달리라고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팀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위임하지도 않았고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그 자신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위임 권한은 주되 최종적인 권한은 자신이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갔다는 것이죠.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구제에 할당된 수십억 달러의 관리권을 두고 해럴드 이커스와 해리 홉킨스가 해럴드 이커스하고 해리 홉킨스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경쟁한 일만큼 루즈벨트 정부의 경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인데 내무장관으로 공공사업관리국 Public Works Administration PWA까지 감독한 이 이커스는 진보적인 기업가의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은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었다. 마중물을 부어야지 펌프가 돌아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완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완공된 후에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키자.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자. 그리고 민간 기업들을 넣자. 이러한 의견인 것입니다. 그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 돈이 없으니까 보조금도 주자라는 것이죠. 보너빌 댐, 링컨 터널, 라과디아 공항,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사업 형태의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편 루즈벨트 정부에 참여하기 전에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이 해리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토목사업국 Civil Works Administration (CWA)와 공공사업진흥국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WPA)를 차례로 맡았는데,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많은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트를 선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그런 프로젝트가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덕분에 많은 공동체와 학교와 도서관, 소방서와 유원지, 스케이트장과 수영장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연방 미술 프로젝트 페더럴 아트 프로젝트는 공공 건물에 그려지는 벽화 작업을 또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연방 연극 프로젝트 페더럴 티어터 프로젝트의 지원 덕분에 고전 작품이 외딴 지역에서도 공연될 수 있다. 계속 이런 사소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책들을 또한 폈다는 것이죠. 관리 방식에서 아커스와 홉킨스의 뚜렷한 차이는 그들의 철학과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정직한 헤럴드로 알려진 아니스트 헤럴드로 알려진 이커스는 노련한 행정가로 하딩 정부에서 티포스톰 스캔들, 우리가 전에 다뤘듯이 이렇게 어떤 국가재정을 함부로 쓴 그러한 스캔들로 크게 훼손된 내무부의 평판을 되찾겠다고 결심했고, 따라서 그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했고 모든 계약까지 사소한 것까지 관리하며 낭비와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경계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 행정 리더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엄격한 사람답게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책상을 지켰는데, 이 리더십의 스타일인 것이죠.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항의가 제기된 까닭에 중단했지만 직원들의 지각을 예방하겠다며 아침 8시 35분에 내무부 정문을 잠갔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못 오면 들어오지 마. 이것이 강력한 것이죠. 직원들이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화장실 칸막이 문을 없애기도 했다.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다 아니까는 거기서 시간 때우지 마. 이겁니다. 홉킨스는 밑에 있는 헤럴드 홉킨스는 해리 홉킨스는 줄담배를 피우는 꼴초에 블랙커피를 좋아했다.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워싱턴에서 가장 허름한 건물을 차지한 홉킨스는 책상에서 항상 조는 듯한 모습이었다. 뭔가 흐트러진 그런 모습. 사나흘 동안 똑같은 셔츠를 입고 다녔으며 관료 체제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구조적인 구조를 혐오한 홉킨스는 일자리 부족으로 야기된 신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고통에 강박적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돼. 일자리 부족을 해결해야 돼. 막 꼴초로 담배 피면서 블랙커피 마시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있는 이 위에 이커스하고 완전히 이커스하고 이 홉킨스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실업수당이란 형태의 직접 구제는 인격과 독립심을 약화시킨다는 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 주는 거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남녀가 절실히 바라는 것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이 그들의 삶에 부여하는 존엄성과 절제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중요하다. 노동을 해야지 삶에 절제력이 생기고 또한 존엄성도 생겨진다 라는 것이죠. 노동에서 그 인간의 존엄성이 맞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게 가나안 농군운동을 해서 시작했는데, 바로 가나안 농군운동을 하신 그런 분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론가들에게 CWA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단기적인 것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왔을 때 인간은 장기적으로 먹지 않는다, 매일 먹는다라고 반박했다는 것이죠. 야, 장기적으로 먹는 사람이 어디는 매일 한 끼 한 끼 밥 먹는 게 중요한데 한 끼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될 것이냐, 이 말인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두 사람의 철학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인정해 준 것이죠. 적절히 활용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루즈벨트는 미국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필요하면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 즉 분권화된 단기적인 공공사업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장기적인 공공사업을 가리지 않았다. 통합적인 리더십.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이것 단기적인 사업도 하고 장기적인 사업도 하고 이걸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루즈벨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위원회에 참석해 기금 분배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커스의 묵직한 프로젝트는 추진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재비가 너무 많은 몫을 차지하는 까닭에 국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홉킨스의 주장에 공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입장에서 이커스의 어떤 묵직한 프로젝트, 이 대대적인 어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이죠. 또한 자재비가 너무 많은 몫을 차지한다. 이 국가 기반 시설을 만들려면 자재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까닭에 국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밑에 홉킨스의 스타일, 이 주장에 공감하고 홉킨스가 추진한 수만 개의 작은 프로젝트가 치밀하게 감독되지 않아 비효율성과 부정행위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의회의 지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커스의 우려도 무시되지 않다. 홉킨스는 지 마음대로 막 돈 나눠주고 막 사업 추진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성도 확보 안 되고 의회의 동의도 못 구해. 이렇게 이커스가 주장한 홉킨스에 대해서 비판을 이러한 내용들도 무시하지 않고 루즈벨트는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즈벨트 굉장히 이 정책과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포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비평 및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의기소침해 있는 직원을 발견하며 즉시 다가가서 호의를 베푸는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개별적 돌봄, individual consideration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루즈벨트와 가까이 있었던 이커스와 홉킨스의 갈등과 이에 대처하는 루즈벨트 리더십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즉, 두 개의 어떤 극과 극인 사람의 정책적인 그런 어떤 규모나 스타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넓은 어떤 마인드를 가진 그런 인물이 루즈벨트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끌고 나아가면서 결국은 공화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토의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개별적 필요를 살피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리더십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의 측면, 즉 개별적 돌봄, 이것은 하나의 또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낙담하지 않도록 의욕을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스가 돼서 이것이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의 기본적 요소니까 그 위에다가 통합적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도 있고 이러한 성격도 있고 이러한 정책도 있고 이러한 정책도 있고,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통합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종합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하나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까지 하고 계속 다음 시간 이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뉴딜 정책을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5월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또 잘 유의하시고 또 정말 한참 나들이 하기 좋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주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잘 보내시고 한 주 또 모든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